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지난 회에서 우리는 테르모필레의 지형과 전술, 그리고 스파르타의 군사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전투의 마지막 국면을 다룹니다. 배신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레오니다스와 잔류 병력들은 왜 남았는가? 최후의 전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또 변형되었는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7권을 중심으로 오늘은 전투의 서사보다 그 기억을 둘러싼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원전 480년 늦여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거대한 원정군과 스파르타의 왕 라오니다스가 지휘하는 그리스 연합군이 테르모필레에서 격돌했습니다. 테르모필레는 뜨거운 문이라는 뜻으로 트라키스 절벽과 말리아 코스만 바다 사이에 위치한 폭 100m가량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에 놓인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대군의 진격을 저지하기에 최적의 지형이었죠. 전투 초기 이틀 동안 그리스군은 성공적으로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고한 방어선은 한 사람의 배신으로 치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배신과 포위 사건, 에피알테스와 아노파이아 산길 이야기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트라키스 출신의 말리스인 에우리데모스의 아들 에피알테스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로부터 막대한 포상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테르모필레 그리스군 방어선 배후로 돌아가는 좁은 산길인 아노파이아의 존재를 발설했습니다. 물론 카리스토스 출신의 오네타스나 안티키라 출신의 코리달로스 같은 다른 인물들도 이 산길을 알려주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전후 그리스 동맹회의인 필라고라이가 에피알테스의 머리에만 현상금을 걸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를 핵심 배신자로 지목합니다. 이 한 사람의 제보가 2일간 버텨온 방어선의 전략적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현대 군사사학계는 이 서술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페르시아군이 정찰병도 없이 며칠을 허비하다가 우연히 나타난 현지인의 제보에만 의존해 우회로를 찾았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지상군은 전투 개시 전 4일간을 대기하며 체계적인 정찰을 수행했고 이미 페르시아에 협력하던 테살리아인 등 다수의 현지 정보원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노파이아 산길의 발견은 단일한 배신자의 우발적 제보라기보다는 페르시아군의 체계적인 정찰과 정보 수집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알테스라는 특정 개인이 역사적 희생양으로 부각된 것은 그리스 세계가 자신들의 전술적 패배를 불가항력적인 내부의 배신이라는 비극적 서사로 치환하려 했던 기억 정치의 일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패배의 책임을 외부의 악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전투의 명예를 온전히 보존하는 서사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에피알테스의 안내를 받은 페르시아의 정예부대, 불사대의 지휘관 히다르네스는 야음을 틈타 아노파이아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이 밤새 참나무 숲이 우거진 산을 올랐으며 동틀 무렵 산 정상 부근에 도달했다고 묘사합니다. 당시 이 산길을 수비하고 있던 병력은 고향을 방어하기 위해 파견된 1000명의 포키스 중장보병들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밟는 소리에 페르시아군의 접근을 알아차린 포키스인들은 급히 무장을 갖추었으나 페르시아군의 빗발치는 화살 공격에 당황하여 산 정상으로 쫓기듯 퇴각했습니다. 포키스인들은 페르시아군의 주 공격 목표가 자신들이라고 착각하고 결사항전을 준비했으나 히다르네스와 페르시아군은 이들을 무시하고 신속히 산을 내려가 그리스 본진의 배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포키스 부대의 붕괴를 무능과 혼란으로 묘사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페르시아군의 압도적 기동 앞에 놓인 불가피한 전술적 붕괴로 보다 중립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포위망이 어떻게 완성되어 갔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투 2일차 야간 에피알테스가 크세르크세스에게 아노파이아 산길의 존재를 발설합니다. 전투 3일차 새벽 히다르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정예병 부대가 산길 등반을 시작합니다. 동틀 무렵 1000명의 포키스인 방어군이 붕괴되고 페르시아군이 산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3일차 아침 예언자 메기스티아스의 점괘와 탈영병들의 보고를 통해 포위 소식이 그리스 진영에 전해졌고 해가 뜰 무렵 삼봉우리에서 달려온 파수꾼들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전면에 페르시아 대군과 배후를 강타할 불사대 사이에 갇혀 완전한 포위망에 놓이게 된 그리스 연합군은 전멸의 위기 앞에서 중대한 작전 회의를 열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잔류 결정과 폴리스 명예, 레오니다스와 잊힌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우회로가 돌파되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레오니다스는 작전 회의를 소집했고 다수의 동맹군을 고향으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 잔류 결정에는 두 가지 동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맹군이 안전하게 철수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적 목적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만의 배타적인 명예, 클레오스, 즉 불멸의 영광을 독점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스파르타의 가혹한 군사법규, 이른바 리쿠르고스의 법은 전장에서의 후퇴를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나아가 레오니다스는 출전 전 델포이 신탁으로부터 위대한 도시 스파르타가 멸망하거나 헤라클레스의 혈통을 이은 왕이 죽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엄중한 예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레오니다스는 출전 전부터 이미 배를 이을 아들을 둔 300명의 전사들만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라 신탁의 성취이자 율법의 철저한 준수라는 고도의 도덕적 행위로 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류 결정은 스파르타인들을 고대 그리스의 이데올로기적 승리자로 격상시키는 핵심 프로파간다가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테스피아이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들이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명확히 기록합니다. 데모필로스의 지휘 아래 끝까지 자리를 지킨 700명의 테스피아이 중장보병들, 이들은 어떠한 법적 구속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동맹에 대한 의리와 조국 수호라는 순수한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이 엄격한 법률과 신탁의 굴레에 매여 죽음을 강요받은 측면이 있다면 테스피아인들에게는 그런 강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학계는 이 결정을 보이오티아 지역 내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연결지어 해석합니다. 테스피아인은 전통적으로 친페르시아 성향을 띠며 보이오티아 연맹을 주도하던 영내 패권국 테베와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테스피아의 시민들은 테베와는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헬라스 세계 전체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증명하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 후 고향 도시가 페르시아군에 의해 완전히 불타버렸음에도 테스피아의 생존자들은 이듬해 플라타이아의 전투에도 1800명이나 참전하여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수치를 보시면 흔히 우리가 테르모필레의 300인으로 알고 있는 서사가 얼마나 편향된 기억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최후까지 전장에 남은 병력을 모두 합산하면 이렇습니다. 스파르타 300명, 테바이 400명, 테스피아이 700명, 그리고 스파르타의 국가 노예인 헬롯 약 900명. 총합이 2300명을 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300은 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스파르타의 정교한 정치적 선전과 타폴리스를 배제하는 기억의 정치는 테스피아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텍스트의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1997년에야 비로소 그리스 정부 주도하에 테르모필레의 테스피아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지며 이들의 명예가 부분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2400년 넘게 기다린 복권이었습니다. 테르모필레에 남은 400명의 테베 병력에 대한 서술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치열한 역사학적 논쟁 중 하나입니다. 헤로도토스는 레오니다스가 테베의 친페르시아 성향을 강하게 의심하여 이들을 사실상의 볼모로 억류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세가 완전히 기울자 이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으며 크세르크세스의 명에 의해 왕의 노예를 뜻하는 낙인이 찍혔다고 묘사합니다. 반면 플루타르코스는 헤로도토스의 악의에 관하여에서 군사적 합리성을 근거로 이 기록에 반박합니다. 만약 테베군이 억지로 끌려온 인질이었다면 전선이 붕괴된 혼란스러운 난전 속에서 무기를 들고 스파르타군을 등 뒤에서 공격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현대 학자들 역시 이 400명이 테베 내의 소수 반페르시아 민주파,
즉 자발적 결사되었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헤로도토스가 아테네의 철천 지원수였던 테베를 폄하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로 인해 역사적 진실이 심각하게 굴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슬라이드에 인용된 플루타르코스의 말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고의로 테베인들을 모함했다. 이들이 끝까지 남은 것은 진정한 충성심의 발로였다. 플루타르코스 헤로도토스의 악의에 관하여. 이 짧은 문장 안에 헤로도토스 비판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조차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시대적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료는 진실의 전달자인 동시에 쓴 사람의 관점과 의도가 투영된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최후 전투 서사 분석, 명예로운 패배와 정신적 승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위가 확정된 전투 3일차, 최후의 전투는 이전 이틀간의 방어전과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전사들은 더 이상 살아남으려는 방어 전술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적에게 최대한의 물리적, 심리적 타격을 입히며 명예롭게 전사하겠다는 맹렬한 공격 의지가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리스군은 방어선을 좁은 통로의 포키스 장벽 안쪽으로 유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배후가 뚫려 죽음이 임박하자 그들은 요새화된 벽 너머의 더 넓은 공간으로 진격했습니다. 방어를 포기하고 가장 원초적인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였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짧은 창과 버들가지로 엮은 방패, 그리고 중장갑이 없는 상태였기에 청동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 중장보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페르시아 장교들은 후방에서 채찍질을 가하며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짓눌린 수많은 페르시아군이 바다에 빠지거나 자기 편히 발에 짓밟혀 압사했습니다. 그 초입에 레오니다스가 장렬히 전사합니다. 헤로도토스는 레오니다스의 시신을 탈취하려는 페르시아군과 이를 사수하려는 그리스군 양측이 4번이나 밀고 밀리는 치열한 육박전을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체 쟁탈전의 묘사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파트로클로스나 아킬레우스의 시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영웅서사의 전형을 재현한 것으로 왕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전사들의 비장미를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배후를 돌아온 히다르네스의 부대가 전장에 당도하자 스파르타와 테스피아이의 생존자들은 레오니다스의 시신을 들고 협곡 내의 작은 언덕 콜로노스로 후퇴해 밀집 원형진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기록 중 가장 극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전사들은 주무기인 긴 창이 부러지자 허리에 찬 짧은 검, 크시포스를 뽑아 들고 싸웠고 검마저 부러지거나 잃게 되자 맨손과 이빨로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이 묘사는 사실주의적 군사 기록을 초월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무규칙 격투기인 판크라티온의 잔혹성을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인간이 무장한 훈련된 전사를 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연적 용기의 화신으로 변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 담론에서 전사의 진정한 위대함은 적을 얼마나 많이 살상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극한의 상황 앞에서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굳건함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맨손과 이빨의 육박전은 생존은 더 이상 전투의 목적이 아니며 흔들림 없는 명예로운 패배가 곧 정신적 승리로 치환된다는 도덕적 정점을 처절하게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출혈을 강요당한 페르시아군은 이들을 근접 육박전으로 제압하기를 포기하고 멀리서 화살을 쏘아 생존자 전원을 사살함으로써 전투를 종결지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배신자, 기념비, 그리고 기억정치, 역사에 박제된 응징과 추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신자 에피알테스는 크세르크세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기대했으나 불과 몇 달 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함대가 괴멸적 참패를 당하면서 그의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동맹회의가 그에게 막대한 현상금을 걸자 북부 테살리아로 도주했습니다. 약 10년 후인 기원전 470년경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안티키라에서 트라키스인 아테나데스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아테나데스가 에피알테스를 죽인 이유가
배신에 대한 민족주의적 징벌이 아닌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유는 끝내 역사 텍스트 내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저술 과정의 실수나 누락 혹은 소실된 전승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원한이나 금전적 분쟁이었을 이 암살의 실제 동기를 스파르타 당국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스파르타는 아테나데스에게 원래 약속된 현상금을 흔쾌히 지급하고 그를 국가적 공로자로 기렸습니다. 암살자의 실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배신자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공적 서사를 완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피알테스는 이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공식적으로 응징된 반역자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에피알테스의 범죄가 그리스인의 뇌리에 남긴 충격은 단지 역사적 기록을 넘어 언어적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대 히라버와 현대 그리스어에서 에피알테스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악몽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대 의학자 갈레노스의 기록과 민간 어원설에 따르면 이 단어는 본래 위로 뛰어오르는 자라는 뜻의 동사 에팔레스타이와 연관되며 수면 중 가슴을 짓눌러 호흡을 곤란하게 만드는 목마나 가위 눌림 현상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역사적 인물 에피알테스와 완전히 동의어였던 이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민중의 집단적 상상력 속에서 역사적 배신 행위가 안겨준 국가적 트라우마와 강렬하게 결합되었습니다. 트라키스의 배신자는 그리스 전체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살아 숨쉬는 악몽이었기에 역사적 분노와 신화적 공포가 혼재되면서 배신자의 이름 자체가 악몽의 대명사로 굳어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이름이 2500년 후에도 언어 속에 낙인으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기억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테르모필레에는 전사자들을 기리는 여러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당대 최고의 서정시인 케오스의 시모니데스가 지은 에피그램, 즉 비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오. 우리는 그들의 법명령에 복종하여 여기 누워있노라고. 이 짧은 두 줄의 비가는 전술적 괴멸을 가장 숭고한 도덕적 승리로 승화시킨 정치 수사학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어는 전사자들의 행위를 개인적인 공명심이나 무모한 영웅주의의 발로가 아닌 공동체의 법과 명령에 대한 이성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으로 정의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맹목적인 복종이 페르시아의 전제군 주제로부터 그리스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호메로스 시대의 돌출적인 개인주의적 영웅서사에서 벗어나 평등한 폴리스 시민으로서 집단 대오를 유지하며 목숨을 바치는 고전기 중장 보병의 새로운 집단적 에토스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문학적 성취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현대의 수용과 연구, 그리고 정치적 전유, 시대를 초월한 신화의 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비판적 사학은 헤로도토스의 낭만적 서술을 여러 방향에서 해체하고 있습니다. 병력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군을 260만 명 이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학계는 보급과 병참의 한계를 근거로 이를 10만 명에서 30만 명 규모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가 이 격차를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수사학적 과장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에포로스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같은 후대 역사가들은 그리스군이 포위 사실을 알고 밤에 페르시아 진영을 야습하여 크세르크세스의 막사까지 위협했다는 야간 기습 담론을 남겼습니다. 현대 학자들 다수는 이를 4세기 범헬라스주의 감정이 투영된 수사학적 윤색으로 평가하지만 이 야습설의 존재 자체가 테르모필레 서사가 시대적 입맛에 따라 얼마나 극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테르모필레를 대중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킨 작품은 2006년 잭 스나이더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300입니다. 프랭크 밀러의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고대 텍스트가 지닌 이분법을 극단적 시각 매체로 체화했습니다. 영화 속 스파르타인들은 완벽한 조각 같은 육체를 지닌 자유우월주의자로 그려지는 반면 페르시아군은 피어싱을 한 괴물이나 짐승 같은 형상의 노예 무리로 타자화됩니다. 이는 동양을
노예적이고 전제주의적 야만으로 서양을 문명과 자유의 수호자로 규정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적 재현입니다. 특히 배신자 에피알테스를 흉측한 척추후만증을 앓는 기형아로 그린 것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순전한 창작입니다. 신체적 결함을 도덕적 타락과 동일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시각화의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스파르타가 다수의 헬롯을 잔혹하게 억압하여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했다는 역사적 모순을 의도적으로 지웁니다. 동시에 테스피아인들 700명의 역사적 지분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테르모필레를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결이라는 평면적이고 왜곡된 영웅주의 판타지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의 정치적 전유는 더 위험한 방향으로도 흘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완전히 포위된 나치 독일 제6군의 수뇌부 헤르만 괴링은 부하들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모니데스의 테르모필레 비문을 라틴어 번역본으로 낭독하는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숭고한 희생의 서사가 얼마나 쉽게 위험한 군국주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는 끝나지 않은 서사입니다. 패배를 도덕적 승리로 탈바꿈시킨 스파르타의 서사는 에피알테스라는 외부적 배신자를 악몽으로 낙인찍고 테스피아이와 테베의 존재를 지우며 완성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싸운 전사들의 불굴의 의지와 시모니데스의 간결한 비문은 서구 세계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념비가 되었으나 동시에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위험한 무기로도 끊임없이 차용되었습니다. 좁은 해안 통로에서 벌어진 창검의 격전은 기원전 480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기억의 투쟁은 현 시대에도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기록된 사실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함께 읽는 행위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 점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